안녕하세요. EBS 뉴탐스 한국지리의 이은지입니다. 자, 우리가 기후 마지막 단원에 드디어 왔는데요. 자, 이 마지막 단원의 그 제목이 자연재해와 대책, 그리고 자연 생태계에 대한 인간의 영향이라고 되어 있긴 해요. 근데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자연재해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식생과 토양이라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생태계와 밀접한 식생 토양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입니다. 이 자연재해는 여러분들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전 2007 교육과정 그때부터 좀 내용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작년 모평 때 언니들 모평 그리고 수능에서도 다뤄졌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문제가 꽤 많이 틀렸던 오답률이 좀 높았던 문제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약간 좀 까다롭게 내서 그런지 학생들이 많이 틀려서 그런지 우리 뉴탐스런에서도 그 자료 똑같은 자료를 그 교재에 넣어놨어요. 자료 분석 그 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선생님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첫 번째 주제로 배울 자연재해는요. 우리가 함께 보시면 영화 주제로도 아주 많이 다뤄질 만큼 그만큼 이제 자연재해라는 것이 발생을 하면 인간에게 피해를 주고 그리고 그 현상 자체가 우리에게 아주 강한 인상을 남기고요. 그리고 자주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에요. 가끔 일어나지만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그게 바로 또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일으키면서 나타나는 결과로서 이제 자연재해가 설명되기 때문에 아주 강한 임팩트를 남기죠. 그래서 선생님 어릴 때 나왔던 볼케이노, 그다음에 2012, 투모로우, 그다음 최근에 개봉한 이런 영화들도 지형적이건 기후적이건 그런 관련된 자연재해를 소재로 한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이 보죠. 그러니까 강한 인상을 남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고 그러는데 이 폼페이 선생님도 그 지역에 갔다 왔어요. 폼페이 화산 폭발이 일어났던 지역에 갔다 왔는데 정말 무시무시한 화산 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그 유적지를 보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자연재해라는 건요. 지금 왜 배우냐 하면 우리 지금 앞에서 배웠던 기온이라든지 강수라든지 바람 현상이 단순히 일어나기만 하면 그거는 그냥 자연 현상이에요. 그리고 그게 좀 과하게 일어나더라도 인간에게 뭔가 피해나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단순히 자연 현상입니다. 눈이 많이 왔어요. 근데 그 지역에 사람도 안 살고 산업시설도 없고 그러면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집계가 안 되고 별로 피해가 없겠죠. 그러면 자연재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연재해라는 거는 어디에 조금 더 초점이 있다? 인간에게 좀 더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자연재해라는 게 뭔지 우리가 조금 있다가 그 의미와 특징을 살펴볼 거고요. 특히 기온 측면, 강수 측면에서 자연재해를 우리가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왜 자연재해를 이런 기후 강수와 같은 기후와 관련된 자연재해만 살펴볼까? 그 자연재해의 유형을 우리가 분류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머지 식생토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자연재해 들어갈게요. 자연현상이 인간 생활에 선생님 앞에서 얘기했죠. 인적 혹은 물적 피해를 준다.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유형을 먼저 살펴보면요. 기후적 요인에 의한 자연재해가 있어요. 기상재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지각변동. 이거를 우리가 지형적 요인에 의한 자연재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뭐냐면 그야말로 지형적 요인이 있고요. 기후적 요인이 있어요. 근데 지형적 요인의 대표적인 게 이제 화산이라든지 지진 같은 거예요. 근데 기후적 요인이 또 이제 기온 측면에서는 아니면 엄청 더우면 그게 폭염이죠. 또 따뜻해야 되는데 온도가 안 오면 냉해가 일어날 거고요. 엄청 추우면 한파가 일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강수 측면에서도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홍수라는 자연재해가 발생할 거고요. 그 비가 너무 안 오면 또 가뭄이야. 또 눈이 너무 많이 와도 이제 대설 관련해서 자연재해가 발생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여러분들이 느끼죠? 지금 선생님이랑 공부하고 있는 과목이 뭐죠, 여러분? 한국지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자주 일어나는 자연재해는 이런 지형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는 거의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문제에서도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바로 이웃나라,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웃나라 일본은요, 선생님이 일본 교과서를 모아요. 모아가지고 이제 봐요.
보면 이제 얘네들이 독도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얘네들은 어떻게 지리를 가르치고 있는지 보는데 확실히 우리나라 지리책이 이쁘고 잘 만들어져 있다는 거 먼저고요. 그 다음에 이 자연재해 파트를 보시면 걔네들은요 기후적인 측면도 잘 다루긴 해요. 왜냐면 걔네들도 태풍 피해가 있는 나라고 뭐 장마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루지만 특히 어디에 되게 강조를 하면서 다루고 있냐면 화산이라든지 지진과 관련된 내용을 되게 심도 있게 다룹니다. 왜? 화산하고 지진 활동이 매우 빈번하고 자주 일어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자기 나라 그 일본 지리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나라는요. 이 지형적 요인에 의해서는 시험 문제도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키기에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가르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지리는 인간의 초점이 있어요.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느끼고 그거를 중심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 설명이 너무 길어졌죠? 자, 그래서 기온, 강수 측면에서 그래서 기온에 의한 자연재해, 강수에 의한 자연재해를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종류의 자연재해가 주로 발생하는지 첫 번째, 피해액을 기준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즉 연도별로 피해액이 그렇게 뭐 일정하진 않아요. 매년 딱 이 정도의 피해액이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예측하기도 힘듭니다. 먼저 그렇고요. 그러면 피해액이 컸을 때는 어떠한 현상이 발생했을 때 피해액이 매우 컸냐? 2002년하고 2003년을 한번 보세요. 선생님 고등학생 때였는데 정말 이 태풍 왔을 때 정말 눈물 날 정도의 피해를 겪은 지역이 강릉이었습니다. 하루에 비가 870mm나 내렸어요. 하루 만에. 루사라는 태풍이 왔을 때인데요. 이때 엄청난 경제 피해액을 우리에게 피해를 던져주고 지나간 태풍이에요. 그래서 너무 심한 피해를 우리에게 인명적인, 재산적인 피해를 줘서 태풍 이름에서 제명돼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큰 피해를 줬고요. 그 다음에 또 매미라는 애가 왔어요. 매미. 얘도 막 맴맴맴 거리면서 와가지고 막 다 쓸어버리고 막 또 강릉 이제 복구도 안 되는데 거기 또 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피해도 엄청 컸던 그런 두 태풍이 있었다. 그래서 태풍을요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자연재해입니다. 태풍이 올해 몇 개월로 올까 이거 되게 민감하고요. 태풍이 올라오면 저 오른쪽으로 좀 더 갔으면 좋겠고 막 이런 느낌. 그래서 태풍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피해액이 큰 자연재해다. 그 다음은 이제 태풍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호우. 호우가 보이죠? 그 다음에는 좀 이제 대설 이런 순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한 자연재해가 어떤 계절에 빈번하게 나타나는지 보시면 당연히 태풍하고 호우 자체가 여름철에 나타나는 기후현상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발생률이 높다. 그 중에서도 태풍이라든지 호우와 관련된 발생 빈도가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대설은 당연히 겨울철에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대설은 겨울철에 발생한다는 거 이해하셨죠, 여러분? 아주 간단하고 쉬운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기후와 관련해서 기온 측면에서 관련해서 첫 번째 우리 폭염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야말로 엄청 더운 날이에요. 우리 거기 자세히 보면요. 우리 뉴탐스런이라든지 기상청 자료를 보면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이럴 때 발령된다고 적혀 있어요. 선생님도 헷갈려요. 그런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리는요, 뭐 그런 걸 외우는 게 아니라 폭염이 발생하면 폭염을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오히려 그런 게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 기준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폭염 자체가 여름철이잖아요. 특히 여름철에 무슨 기단이 정말 왕성하게 자신의 세력을 떨치며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아주 강력하게 받을 때 이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쁜 기상캐스터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전국이 지금 폭염주의보, 폭염경보가 이렇게 내려져 있는 그러한 기상 예보를 보시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항상 뉴스에서 이쯤 8월 첫째 주, 특히 한여름에 해당하는 8월 달이 되면 뉴스에서 전기 제발 좀 아껴 쓰라 그러고요. 전력 수급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왜? 더워지면 사람들이 뭐를 계속 사용을 해요? 냉방기를 계속 사용하죠. 에어컨도 더 많이 틀 거고요. 그 다음에 선풍기도 더 많이 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 수급이 원활치가 못해요. 예비 전력이 지금 이 두 번째 주는 되게 위험한, 오히려 모자라는 거예요.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더 많은 주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년이에요, 작년. 딱 2013년 8월 달에
8월 그 둘째 주쯤에 이렇게 아주 전국적으로 더웠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뭐 블랙아웃을 우리가 대비하자 뭐 이러면서 계속 전력 수급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죠. 블랙아웃 그냥 다 꺼져버린 거예요. 실제로 그 몇 년 전에 갑자기 정전이 돼가지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갑자기 멈춰버리고 뭐 되게 위험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민감하게 지금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죠. 아무튼 되게 덥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운 날씨는 여러분 돌아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더운 날씨에 막 술 먹고 카페인 먹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런 내용 유탐스러운 교재에 적혀 있죠. 읽어보시면 다 상식선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대신 물 많이 마시고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쉽게 넘어갑시다, 여러분. 그 다음에 냉해예요. 우리 냉해라는 냉해라는 건요, 우리 기온 역전 현상 할 때 기온 역전 현상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피해 중에 하나가 냉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기간에는 요 정도 온도는 돼줘야 이 식물이 잘 자라는데 그 기간인데 이 정도 온도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꽃이 피고 이제 계속 온도가 올라가 줘야 되는데 꽃이 폈는데 뭐가 왔을 때 이런 냉해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을까? 냉해가 발생할 수 있을까? 꽃샘추위라든지 혹은 기온 역전 현상이 아주 강하게 뚜렷하게 발생을 해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체는 꽃샘추위랑 기온 역전 그 자체는 하나의 현상일지 모르지만 그게 바로 이렇게 인간의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피해를 끼치면 그래서 자연재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재작년에요. 매실의 꽃이 매화죠. 매화꽃이 이렇게 이쁘게 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엄청난 꽃샘추위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꽃들이 어때요? 필 때 돼서 폈는데 갑자기 그대로 얼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매실 수확량이 엄청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런 냉해 같은 거는 이런 식물들의 성장과 수확량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농민들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되게 신경을 씁니다, 냉해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독자적으로 나올 주제는 아니에요. 안 나옵니다, 독자적으로는. 자, 그 다음 한파입니다. 한파는요, 그야말로 엄청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추운 거니까 폭염이 북태평양 기단이었으면 얘는요, 시베리아 기단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요즘은 좀 이상하죠. 방금 배운 지구온난화를 생각을 해보면 학생들이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겨울방학 동안 보충 수업 받으러 온 친구들이 선생님, 지구온난화라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겨울이 이렇게 추워요? 그죠? 몇백 년 만에 추위, 뭐 몇십 년 만에 추위 이런 기사 뜨죠. 지구온난화하면 선생님 따뜻해야 되는가요? 겨울이? 실제로 전체적으로 그 겨울 기간 동안의 평균 기온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특정 날에 그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낮은 기온을 보이는 날도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극과 극을 달리는 거죠. 자, 그래서 한파라는 거는 겨울철에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는데 이거 두 번째. 제트기류의 파동으로 더욱 심해졌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지구온난화 때문이에요. 원래 지구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북극은 확실히 추운 곳이죠. 이 북극이 확실히 추운 곳이면 이 제트기류가 평상시에 자신의 그 궤도를 잘 돌면서 차가운 공기를 딱 가둬놓고 여기서 못 움직이게 해요. 근데 지구가 온난화되니까 이 북극이 그렇게 추운 곳이 아닌 거예요. 춥긴 춥지만 이전에 비해서 온도가 올라갔어. 북극 빙하가 녹고 막 북극곰 어디 갈지 몰라가지고 헤매고 막 이러죠. 그래서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쭉쭉 쳐져요. 제트기류가 딱 가두어두지 않고 이제 제트기류가 쭉쭉 쳐집니다. 축축 쳐지면서 모두 같이 쳐져요. 북극에 있는 차가운 기류가 그대로 싹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나라에 한파가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게 분명히 이거는 시험 문제 원인 절대 안 묻습니다. 이거는 선생님도 이거를 공부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거의 박사 논문감이에요. 그래서 뭐 그럴 때 가끔 한파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한파주의보라든지 한파경보가 발령되는 기준은 또 거기 뉴탐스런에 적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파가 발생하면 우리가 뭐 계량기, 동파사고, 뭐 상하수도 뭐 터져가지고 막 물 질질 나오고 막 도로 얼어가지고 그죠? 뭐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뭐 이러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한파 또한 독자적으로 시험 문제에 나올 리는 없습니다. 매년 이 한파 일수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온 측면에서는 사실 독자적으로 나온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제대로 된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강수와 자연재해에서는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작년 모평에 나왔죠. 이 부분이. 자, 그리고 선생님이 앞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피해를 던져주는
그 자연재해가 태풍이었습니다. 뭐예요? 강한 바람을 불기도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많은 비를 한꺼번에 쏟아내는 게 태풍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강수와 관련된 자연재해 혹은 눈과 관련된 자연재해를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홍수예요. 집중호우.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고르게 내리면은 이거는 자연재해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내리다가 하루에 완전 몰아서 내리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 막 범람하고요. 그다음에 저지대 침수 당하고요. 그런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 집중호우는 언제 발생할 수 있냐요? 그야말로 하루에 비가 하루 이틀 어떤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내리는 거죠. 태풍이 왔을 때. 태풍은 하루 만에라도 그때 870mm 이렇게 비를 내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마철. 장마 기간도 아주 비가 한꺼번에 많이 내리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장마철인데 아주 다습한 남서기류. 이게 게릴라성 호우, 집중호우를 또 거기다 불난데 부채질하는 원인이 이 다습한 남서기류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게 그 선생님 그 사는 주변 이게 여의도 그 색강 주변 올림픽대로가 잠겼던 그 사진입니다. 이거 완전 그죠? 이거 무슨 영화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런 장면 같은데 이게 가끔 우리 서울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 그 특징하고 영향인데 당연히 이거 여름철에 발생하겠죠. 우리나라 여름철에 비가 집중되니까 그럼 피해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상식선에서 이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대책을 어떻게 해야 돼? 홍수에 대한 대책. 그렇죠. 홍수를 막기 위해서 상류에서는 조금 유량 조절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범람을 대비해서 제방을 설치하기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유수지라고 있는데 유수지라는 거는 지금 여기 보다시피 그 강이 흐르는 중간에 저수지처럼 잠시 이렇게 물을 보관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면 이제 물을 보관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홍수의 위험성을 줄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방이나 배수 시설을 정비해서 물을 빨리빨리 빼주면서 홍수를 대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투수성이 있는 포장재. 그러면서 물 흡수를 높여서 하천 유출량을 줄여주는 거예요. 지표 유출량을 줄여줘서 최고 수위를 낮춰주고 홍수 위험성을 낮춰주는 거죠. 다 아까 내가 선생님이 얘기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다. 홍수 그냥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뭄이에요. 가뭄도 사실 그럼 언제 아직 중요한 게 아직도 안 나왔다는 거죠. 가뭄은 이제 정반대로 비가 오지 않는 날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발생하는 건데 진행 속도가 느리다는 특징이 있어요. 태풍 같은 경우에는 하루아침에라도 그 현상이 발생하는데 가뭄은 아주 오랫동안 서서히 진행됩니다. 서서히 진행되고 아주 전국적인 범위가 아주 넓은 범위에서 발생을 해요. 우리 대설경보라든지 뭐 집중호우 뭐 이런 거는 아주 좁은 지역에서도 국지적으로도 발령이 되죠. 근데 가뭄은 그야말로 이게 하천의 유량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류에서 하류를 아우르는 모든 지역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전국적인 범위에서 발생을 하는 게 가뭄이라는 자연재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2012년 6월 이게 102년 만에 가뭄이었나? 아주 심각한 가뭄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아주 심각한 가뭄이 2년 전에 있었는데 올해는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보시면 여러분 저 앞에서 봤던 무슨 대책과 같아요. 홍수에 관한 자연 대책과 거의 유사하죠. 왜냐면 댐 자체가 뭐예요? 유량 조절이에요. 홍수 때는 물을 저장하고 가뭄 때는 물을 이렇게 내보내주면서 둘 다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대책의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산림녹화 이 자체가 또 무슨 역할을 하다? 녹색댐 그야말로 댐처럼 물을 저장하고 이렇게 또 내보내고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설이라는 자연재해를 공부를 해볼게요. 이거 작년 모의고사 나왔던 거죠. 그리고 뉴탐스런 자료에도 있습니다. 이거 학생들이 자 다음과 같은 자연재해를 몰라서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왜 틀린지 알아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틀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부를 너무 똑똑하게 잘해서 대설이라는 거는 눈이 아주 많이 온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떠올리게 되냐면 눈이 많이 오는 곳 다설지를 떠올린 겁니다. 분명히 문제를 풀 때. 다설지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 배웠어요? 영동지방. 그 다음에 울릉도, 그 다음에 서해안, 소백산맥, 서사면 일대를 배웠죠. 그런데 여기가 지금 수치가 높아요. 피해액이 높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수치가 낮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낮으니까 이게 대설이 아니라고 인식을 한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방금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자연재해라는 거는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 현상이 인적, 물적,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것을 우리가 자연재해라고 그러고 그리고 피해액을 통해서 자연재해 규모를 우리가 얘기한다 그랬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강원도는요. 눈이 많이 오긴 해요. 눈이 많이 오긴 하지만 인구 밀도가 매우 낮죠. 사람 안 살아. 산업시설들도 거의 없죠. 농경지도 매우 협소합니다. 산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알고 보면 뭐냐면 소백, 산맥, 서사면은 분명히 영동지방보다는 눈이 적게 와요. 상대적으로. 하지만 피해액이 컸다는 거는 피해를 볼 요소가 많았다는 거죠. 피해를 볼 요소. 인구도 많이 살죠. 평야지대니까. 평야지대니까 뭐도 많아요? 농경지도 많아요. 겨울에 무슨 재배해요? 시설 재배하는 거죠. 요게 비닐하우스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평평하니까 이제 농촌에서 또 뭐도 키워? 소, 돼지 이런 축사들도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피해를 볼 요소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똑같은 눈의 양이 내려도 이 소백산맥 서사면은 훨씬 더 큰 피해를 나타내는 지역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자연재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부터 알아야 이 문제가 대설에 의한 피해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이 틀렸어요.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는 대설에 의한 피해액이라는 거 이제 왜 그런지 아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대설은 이제 우리가 겨울철에 볼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고 그 다음에 태풍입니다. 태풍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피해를 발생시키는 자연재해 중에 하나라고 했고요.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러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얘가 어디서 태어나요? 일단 태풍의 고향이 어디냐면 필리핀 비스타 위도, 필리핀 동부 해상에서 태풍이 태어납니다. 선생님이 이제 가끔 그 포털 사이트에서 스마트폰으로 태풍 이렇게 검색하면 여러분도 해보세요. 태풍 이렇게 검색하면 그 해, 올해 지금 몇 호 태풍까지 탄생했는지 바로 볼 수 있어요. 선생님이 확인해 보니까 지금 3호 태풍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이 태풍이 1년에 한 25개 정도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오는데 지금 태풍의 그 경로가 지금 다르죠. 그 월마다 좀 달라요. 우리나라에 오는 태풍은 이제 6, 7, 8월, 9월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경로를 가지는 태풍인데 아직까지 태어난 태풍은 태어나자마자 거의 죽고 있어요. 아직까지 수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얘네들은요. 어디서 태어나냐면 열대 지역에서 태어납니다. 아직까지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수온이 높지 않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죽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수온이 높아지는 북반구에 여름이 오면 올수록 태풍은 더 많이 발생하고요. 태풍의 강도도 세지고요. 그래서 강도가 세지니까 끝까지 살아남아서 우리나라에 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열대에서 태어나서 이동하죠. 중위도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저기압이에요. 선생님이 저기압일 때 비가 오고 날씨가 흐리고 그렇다 했죠. 그래서 저기압이죠. 고기압은 날씨가 맑으니까 열대 이동성 저기압이고요. 얘는요. 어떠한 강수를 보이냐면 우리 강수형 4가지. 지형성 강수, 대류성 강수, 전선성 강수, 마지막 이거는 저기압성 강수입니다. 저기압성 강수를 불러일으켜요. 그야말로 열대 이동성 저기압에서 내리는 비라는 그런 의미겠죠. 자, 그래서 태풍 옵니다. 그럼 태풍이 오면 일기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알아요, 여러분? 선생님이 이거 등압선이죠. 선생님이 기압차가 크면 클수록 바람이 세게 분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 경사가 급하면 급할수록 등고선이 여러 개로 그려지죠. 즉 기압차가 크면 클수록 이 좁은 공간에서 등압선이 매우 여러 개가 그려져요. 태풍이 오면 동심원, 동그라미 원이 매우 좁은 간격으로 여러 개가 그려져 있으면 그건 태풍 일기도예요. 태풍 일기도도 가끔 시험 문제 나오죠. 내신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기도 던져주고 다음과 같은 일기도가 나타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 다음과 같은 일기도가 나타날 때 우리가 대책으로서 세워야 할 대책 뭐 이런 거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기도도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L이라고 저기압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중위도쯤 오면 편서풍에 의해서 진로가 결정이 돼요. 이런 거 오면 여러분들 이게 슉슉슉 이게 갔으면 좋겠고 막 이렇잖아요. 태풍 보이는데 이 태풍은 이제 오면 우리나라가 워낙 좀 크기가 그렇게 큰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태풍이 올라오면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거의 전 국토가 영향권 안에는 듭니다. 태풍의 크기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서 태풍이 오는 위성사진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태풍이 발생하는 걸 볼 텐데 자, 왜 이걸 보여주냐면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문제에서 이거 딱 던져줘요. 다음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뭐 다음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뭐 월별 횟수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자연재해가 뭔지 파악을 하고 그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럼 다음과 같은 자연재해를 봤더니 만약에 이게 안 가르쳐줘. 발생 수는 일단 전반적으로 여름에 발생을 하고요. 그게 내습. 우리나라에 습격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습격하는 횟수는 1년 다 털어봤자 한 3회 정도죠. 3회 정도. 여름철에 우리나라에 한 3번 정도 오는 거 뭐죠, 여러분? 태풍입니다. 태풍. 자, 그래서 지금 횟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좀 이따가 횟수 한 3회 정도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 나중에 또 부가 설명할 게 있으니까 그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좀 보셔야 됩니다. 요거 보시는데 어휴, 선생님 사라졌다. 가끔 이거 물어요. 태풍이 왔을 때 어디가 더 위험할까라는 것을 물어봅니다. 자, 태풍은 선생님이 저기압을 했죠. 우리가 지구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아시면 되냐면 저기압은 북반구의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요.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는 거 보이죠? 근데 태풍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편서풍을 타고. 태풍의 진행 방향과 그 다음에 편서풍이 부는 방향과 그 다음에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이 일치가 되는 구역이 이쪽이죠. 바람이 합산이 되면 바람이 더 세져요. 그러면 어디가 더 바람이 세냐면 그야말로 이 오른쪽 북반구는 태풍 진로 방향의 오른쪽이 위험합니다. 그럼 반대로 이쪽은요. 태풍이 지나가는 방향과 바람이 불어들어온 방향이 지금 상쇄가 되죠. 부딪히면서 조금 약해져요. 그래서 이쪽은 뭐가 가능한 곳? 항해가 가능한 곳이라 그래서 우리가 가항반원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태풍이 지나가면 이 오른쪽이 위험하다는 거. 그래서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의 태풍에 의한 자연재해 발생 횟수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태풍이 대부분 이렇게 지나간 데 있죠. 이 코스로.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지금 자연재해 발생 횟수가 매우 커요. 이 동해 영동지방까지 다 포함해서 오른쪽이죠.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아셔야 되고 또 다른 자료 또 볼게요. 우리 뉴탐스런에 있는 자료고요. 오른쪽은 뉴탐스런 자료 분석에 있기도 하고 작년 평가 문제 대설과 함께 나왔던 자료입니다. 실제로 누적된 피해, 10년 동안 누적 피해를 봤더니 여기에 집중되어 있죠. 이 강릉이 이 시기 2002년, 2003년 너무 피해가 커가지고 멀겋게 돼 있는 것도 보입니다. 단위 자체가 이거는 거의 조단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나왔을 때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에 포인트가 있었고 태풍이라는 거 단위도 거의 4조. 그죠? 이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키는 태풍이라는 거 이거는 좀 쉽게 알았어요. 대설을 조금 어려워했었죠. 태풍은 여러분들 정리를 하면요. 이동 방향의 오른쪽이 위험하다는 거 첫 번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태풍의 우리 영향을 선생님하고 지금 정리를 해볼 건데요. 부정적인 영향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태풍 불면 바람 너무 세고요.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풍수해를 일으키겠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긍정적인 측면 또 알고 계셔야 됩니다. 태풍은요. 지금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면서 지구에 열평형을 맞춰줘요. 얘가 지금 더운 열을 위로 올려주면서 지구가 일정한 온도가 되도록 잘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태풍이에요. 이게 만약에 발생하지 않으면 저위도는 뜨거워 죽고요. 고위도는 아주 추운 곳이 되겠죠. 그래서 더운 공기를 위로 올려주는 열평형 역할을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적조 현상이라는 이게 수온이 높을 때 플랑크톤이 너무 이상 번식을 해가지고 발생하는 현상인데 적조 현상이 발생하면 우리 뉴스에서 보던 적조 현상이 발생하면 그 주변의 양식장이라든지 주변 해역에서 물고기들 떼죽음 당하고 이러죠. 이게 수온이 낮아지지 않으면 이 적조 현상은 한꺼번에 해결이 안 돼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해결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태풍이 와가지고 한번 확 저어주면 밑에 있던 차가운 물이 위로 올라오면서 바닷물의 수온이 낮아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한번 휘저어주면서 그 바닷속에 산소 공급이 돼요. 그러면서 생태계도 활성화되고 오염물질도 좀 정화가 되고 뭐 이러한 긍정적인 그리고 가뭄일 때 태풍이 와주면 이렇게 불러줘요. 막 농부들이 효자다. 효자 태풍이라고도 불리는 태풍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극심한 가뭄일 때는 태풍이라도 왔으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우리가 태풍을 정리했고요. 황사인데 이게 지금 탐스런 자료에 있긴 있죠. 탐스런 자료에 있긴 있지만
사실 이 태풍하고 황사하고 동시에 나온 기출문제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지금 수업을 하면 알 건데, 황사는 사실 선생님이랑 봄철 기후 현상 하면서 했어요. 봄의 불청객이라고 했죠. 봄의 불청객. 어디에서 오냐면 우리나라 서쪽에 위치한 중국이라든지 몽골, 황토구원과 같이 서쪽에 위치한 사막 지역에서 뭐를 타고? 편서풍을 타고 날아오는 현상입니다. 주로 언제 발생하면서? 봄철에 발생하면서 1년 중에 한 3, 4일 정도 발생을 하죠. 3, 4일? 이거 무슨 횟수랑 비슷하죠, 여러분? 태풍이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는 평균 횟수랑 비슷하죠. 그래서 3, 4일. 비슷해. 그런데 시기가 어떻다? 다르다. 그래서 문제에서 거기에 포인트를 두시면 되고요. 그런데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왜? 사막화가 더 심화되면서 사막 지역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 황사가 그냥 오면 그래도 또 나아요. 그럼 뭐까지 같이 오냐면 중국 산업 지역을 지나오면서 막 각종 막 그 금속, 막 중금속 물질까지, 발암 물질까지 같이 오면서 이게 아주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좀 되죠. 이거 미국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 영향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가끔 애들한테 이래요. 지하철의 지리학. 지하철 타면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원래 막 물건 팔고 그러면 안 되는데, 지하철에 사람들이 그 판매하는 분이 파는 물건을 보면서 선생님이 계절을 느껴요. 요즘에 이제 한창 이제 마스크를 파시죠. 장마철에는 이제 장대 우산을 막 파시고, 막 밤 깎는 철이 되면 밤 깎는 기계 이런 거 파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하철의 지리학이다 이러면서 애들한테 얘기하면서 재미없어요 막 이러는데, 아무튼 마스크를 팝니다. 진짜로. 요즘에 선생님이 가끔 지하철을 타고 이게 EBS 오면 5개에 4,000원인가 2,000원인가 이렇게 파시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 미세먼지 때문에 이런 우리 호흡기 질환, 항공교통의 장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정말 자랑하는 반도체 산업, 정밀기계 산업에도 피해가 옵니다. 그런데 황사가요, 이런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우리 앞에서 태풍의 긍정적인 측면도 알고 있으라 했죠. 근데 이 황사도 나쁜 놈만은 아니에요. 산성비와 산성토양을 중화시켜요. 왜냐면 황사 속에 염기성 물질이 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염기성 물질이 우리나라 산성토양이라든지 산성비로 산성화된 지역을 좀 중화시켜 줍니다. 거기다가 바다 생태계에 영양분을 주죠. 마찬가지로 이 염기성 무기염류 같은 게 밥을 주는 거예요. 그냥 밥을. 그리고 적조 현상을 완화시켜요. 이거 뭐죠, 여러분? 앞에 태풍에서도 적조 현상을 완화시켜 준다 그랬죠. 그런데 방법이 달라요. 태풍은 적조 현상을 수온을 떨어뜨리면서 없애주는 거고요. 그럼 자동적으로 좀 얘가 죽거든요. 그럼 이 황사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막 플랑크톤이 막 멀겋게 이게 막 표면 위에 막 떠있죠.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 황사가 딱 내려요. 그러면 어떻게? 농계 정신을 발휘하는 농계 정신. 같이 죽자.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가라앉아. 그러면서 해결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적조 현상을 공통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그 황사의 긍정적인 측면이라는 거. 대책은 그거죠. 사막화를 조금 이게 좀 사막화의 속도를 우리가 줄여가고 사막 지역을 식생이 분포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답답하잖아요. 우리가 저기 몽골, 중국 가가지고 나무 심어주고요. 그리고 제발 좀 거기서 미리 좀 예보를 좀 잘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국가 공조도 필요한 그러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여러 나라를 걸쳐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황사는 무서워요. 그죠? 올해 봄에는 몇 번이나 일어날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스물스물 오고 있겠죠.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봄이 되면서 이제 증발을 해요. 증발하면서 같이 먼지도 뜨면서 이제 편서풍도 쫙 오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왼쪽하고 오른쪽. 왼쪽하고 오른쪽 둘 다 무슨 계절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봄철에. 이거 결국 이 문제가 각각 다른 문제에서 선생님이 가지고 온 건데, 둘 다 무슨 문제냐면 황사 물어본 거예요. 황사.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조심하라 했습니다. 태풍도 마찬가지예요. 세로축까지 보셔야 됩니다. 가끔. 세로축까지 봐야지가 안 헷갈리고 다른 현상인지 착각 안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 각 기간이 지금 20년 동안의 누적이에요. 20년 동안 다 누적시킨 게 바로
이 그래프 값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3개씩 온다, 한 3일 정도 온다 했죠. 20년 누적되면 이건 60일 막 이렇게 되니까 지금 세로축의 값이 이렇게 오른쪽의 그래프와 다른 거고요. 오른쪽은 황사가 발생한 것을 표시한 거긴 한데 뭐예요? 월 평균 값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한 달에 몇 번 정도 왔나? 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1.26, 2.3, 1.17 이런 식으로 정말 딱 평균 값이기 때문에 수치가 다른 거지만 둘 다 황사예요. 그래서 누적 값인지 안 그러면 평균 값인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세로축 값을 봐야 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봄철 3, 4, 5월에 주로 발생을 하니까 황사라는 건 조금 쉽게 아는 경향은 높죠. 쉬워요, 여러분. 대신 태풍은 6, 7, 8 거기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자연재해까지 다 살펴봤죠. 자연재해까지 다 살펴봤고 자연재해는 내신에서는 선생님들이 한두 문제 정도 충분히 낼 수 있고요. 모의고사에서도 요즘에 자연재해는 한 문제 정도는 내자 그런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주제를 바꿔서 우리나라의 식생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정말 저 앞에 강의에서 우리나라의 수리적 위치를 설명하면서 기후, 식생, 토양 같이 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 식생하고 토양을 기후 단원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마지막에서. 왜? 다 설명할 수 있거든요. 나무를 보고 토양을 보면 그 지역의 기후, 그러니까 기후, 뭐 기온이라든지 강수 특성, 그리고 기후 요인까지 우리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그것도 기후 단원에서 배운다는 거 왜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지 알겠죠? 알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의 식생 분포, 나무 분포를 한번 보는데 뭐 풀과 나무라는데 그냥 나무. 우리나라는 사실은 자연림보다는 인공림이 많다는 거 그냥 편안하게 느끼세요. 왜? 우리 벌거숭이 산이 되게 많았어요.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 끝난 직후에 정말 헐벗은 산이 많았는데 그걸 지금은 인위적으로 심은 숲으로 지금은 거의 완벽히 지금 식생이 분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공림이 많다. 그렇구나. 끝.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식생의 분포에는 강수보다는 기온이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자라고 못 자라고의 기준은 강수량 500mm예요. 500mm. 근데 우리나라 웬만한 지역은 500mm, 연강수 500mm 다 오거든요. 그러면 이 조건은 거의 똑같이 취급하는 거지. 그러면 강수량에 따라서 식생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사막도 없고, 그죠? 그러면 이제 기온인데 여러분 기온이라는 기후 요소는 어떤 기후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첫 번째,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위도죠. 두 번째, 같은 위치예요. 같은 산인데도 뭐가 달라지면서 식생의 분포가 또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해발 고도.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남부 지역에서 북부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분명히 식생의 분포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조건은 그거죠. 우리나라가 완전 평면일 때. 완전 평면일 때 식생의 분포가 달라지는 거는 뭐가 가장 기본적이다? 위도입니다. 위도. 그죠? 그래서 이거를 식생의 수평적 분포의 원인으로 우리가 배울 거고요. 수평적 분포. 완전 평면이라고 가정했을 때 해발 고도는 그야말로 식생이 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이거를 수직적 분포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배울 거라는 거.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식생의 수평적 분포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식생의 수평적 분포는 위도를 반영한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그림과 이 표에 다 있죠. 뉴탐스런 교재 그대로 실려 있는 건데 지금 색깔을 한번 볼게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난데림이에요. 이렇게 가장 진한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이 냉데림이죠. 냉데림. 그러면 이 동그라미와 세모, 난데림과 냉데림을 제외한 나머지는 싹 다 온데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무슨 기후죠? 온대기후죠. 지금 뭐가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위도가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식생도 지금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완전 평면이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기본적인 게 위도인데 그럼 가장 남부지방부터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한번 올라가면서 어떠한 나무들,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 나무들이 자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데림은요. 남해안 일대와 제주도에 저지되겠죠. 울릉도에 저지되겠죠.
이런 곳에 분포를 해요. 근데 이 난데림이 분포를 하려면 따뜻한 지역이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따뜻하냐면 1월달. 우리나라 이 1월달 기온 되게 중요하죠. 체안월 평균 기온 되게 중요한데 1월달 평균 기온이 몇 도 이상인지요? 0도 이상인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식생입니다. 얘네들은 겨울에도 따뜻하기 때문에 항상 녹색이에요. 항상 녹색이고 따뜻하기 때문에 자기가 움츠릴 필요가 없죠. 잎이 넓어요. 상록 하렵수림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의 겨울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남부 지역의 겨울은 따뜻하기는 하지만 어때요? 건조하죠. 그러면 건조하니까 우리 사람이 건조하면 이제 막 크림을 바르고 여기를 막 코팅을 시키듯이 나무들도 이제 자기들도 아는 거죠. 맨날 그러니까 수백 년, 수천 년을 살아보면서 진화를 한 거예요. 어떻게 진화했냐면 자기 잎을 코팅을 시킵니다. 그래서 반닥반닥해요. 그죠? 반닥반닥해요. 그래서 막 빛을 조금만 햇빛을 받아도 반짝반짝반짝거리죠. 선생님이 지금 비추고 있는 이 조명, 그 조명과 같은 조자, 빛을 조자입니다. 그래서 조자의 잎 엽자, 반짝거리는 잎의 특성을 가지는 조엽수림이 분포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어떤 복에서는 조엽수림이라고 나오고 어떤 복에서는 상록하렵수림이라고 부르고 어떤 복에서는 안대림이라고 부르고 같은 겁니다. 그냥 같은 거 취급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온대림이야. 우리 고도를 좀 올라가 봅시다. 자, 우리나라에 가장 넓게 분포하는 식생이죠.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나무는 어떤 게 가장 나무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봄이 되면 싹이 트고 여름에 푸릇푸릇하게 자라다가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가을이 되면 단풍이 지고 낙엽이 지는 그런 나무가 우리가 정말 어릴 때 당연스럽게 얘기했던 그런 나무죠. 왜 당연하냐? 우리 주변에 가장 많으니까. 자, 우리나라 개마고원과 이 세모 지역, 남해안을 제외한 국토 전역에 분포합니다. 자, 바로 요거죠. 낙엽 하렵수림입니다. 낙엽 하렵수림. 가을이 되면 잎이 지는, 하지만 그 잎이 넓어요. 그래도 따뜻한 온대 지역이기 때문에 낙엽 하렵수림입니다. 상록 하렵수림은 항상 푸르고 얘는 잎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뭐가 끼어 있냐면 침엽수림이라는 일종의 냉대림이 끼어 있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조상들이 가장 사랑한 소나무가 아주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온대기후는요, 어떻게 보면 냉대기후와 난대기후의 중간적인 성격의 기후대예요. 그러니까 식생의 분포도 어떻다? 혼합적이죠. 중간적이에요. 섞여 있다는 거. 물론 약간 인공림을 조성하면서 인위적으로 심은 경향성이 있긴 있지만 아무튼 우리나라 중부 지역은 혼합림의 성격이면서 그 다음에 온대림이 주로 가장 넓게 분포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냉대림이에요. 냉대림은요, 그야말로 냉대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우리나라가 온 냉대기후가 나타나잖아요. 냉대기후는 거의 북한 지역, 저쪽 함경도 이쪽 지역에서 냉대기후가 나타나는데 개마고원 일대, 그죠? 그 다음에 고산 지역. 이거는 사실 지금 수평적 분포보다는 수직적 분포에서 조금 다뤄야 되는데 아무튼 개마고원 일대 위도가 되면은 그 해발 고도가 낮은 지역도 냉대림이 나타납니다. 특징은 침엽수림의 특징을 가져. 침, 바늘 침자예요. 잎이 이렇게 뾰족하고 얇습니다. 왜? 열을 발산시키면 안 되니까 움츠리고 있어야 돼요. 최대한. 그리고 얘네들은 항상 상록, 침엽수림. 푸르긴 푸른데 상록 칠엽수림입니다. 그죠? 그래서 상록 하렵수, 상록 칠엽수도 우리가 구별해야 되고요. 얘네들은 다양한 식생이 막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끼리 냉대림끼리, 침엽수림끼리만 아주 단순한 구조로 숲을 이루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선생님이 가끔 물어보는데 단수님이라는 숲의 가치가 높을까요? 호남님의 숲의 가치가 높을까요? 물론 숲의 가치를 여러 가지 입장에서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냥 뭐 임업사업에서 활용하려면 이거는 여러 개, 막 특히 우리나라는 정말 수종이 한 산에만 가더라도 수백 종의 수종이 섞여 있는 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관리도 힘들고요. 어떤 특정 나무를 산업에 활용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러시아, 북한 저쪽 가면 풍경이 어때요? 똑같이 생긴 나무가 쫙 펼쳐지죠. 아주 단순한 숲의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임업, 아주 경제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숲입니다. 그래서 임업이 매우 발달한 지역이죠. 우리 개마고원 일대도 임업이 되게 많이 발달하고 있어서 저기서 생산된 목재는 중국에도 많이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렇게 수평적 분포를 살펴봤습니다.
자, 수평적 분포는 어디에 포인트가 있다? 뭐를 반영하면서 식생이 달라진다? 위도를 반영한다. 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수직적 분포 갈게요. 수직적 분포는요, 하나의 똑같은 산이야. 한라산이고 뭐 지리산인데 지금 뭐가 달라지면서 고도가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색깔이 달라지고 있죠. 이 색깔 식생의 종류였습니다. 색깔이 달라지고 있다. 즉 해발 고도를 반영한다. 수직적 분포는. 자, 그런데 이 수직적 분포가 여러분들이 가끔 헷갈리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요 세 개. 이거 세 개 보기만 지금 정리하잖아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만점인데 한번 해볼게요.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냉대림의 분포 고도가 낮아진다. OX로 대답해 봅시다. 지금 한라산은 냉대림이 지금 색깔이 이건가요? 냉대림이 이 정도 고도에서 나타납니다. 왜? 워낙에 저위도기 때문에 따뜻한 지역이어서 아주 높은 고도까지 가야 냉대림이 나타나요. 그런데 북한 쪽으로 가면 갈수록 저기 백두산 정도 가면 이미 1000m가 조금 넘으면 냉대림이 나타나요. 왜? 위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좀 추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냉대림의 분포 고도가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일찍 나타나. 일찍. 낮은 고도에서 나타난다. 이거 맞는 복입니다. 그 다음 백두산이 한라산에 비해서 식생의 종류가 다양하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너무 이렇게 막 꽂히고 집중하게 되면 해발 고도가 높으면 무조건 식생이 다양하다고 생각해버리는 경향성이 있는데 선생님이 극단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지구가 있죠. 북극이에요. 북극에 한 5,000m 되는 산이 있다고 쳐봅시다. 적도에 5,000m가 되는 산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 북극에 5,000m 있는 산 있어봤자 식물학자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왜? 해발 고도 0부터 아예 식생이 없거든요. 그러면 저위도에 있는 5,000m 산은요, 뭐부터 나타나? 열대림, 난대림, 온대림, 냉대림, 고산식물, 만년설까지 나타나죠. 자, 그래서 식생의 종류가 다양하려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만족시켜야 돼요. 첫 번째, 저위도에 있는 산이 좋아요. 근데 저위도에 있으면서 뭐가 높은 거? 그렇죠. 저위도에 있으면서 해발 고도가 높은 산이 좋은 거지. 물론 무조건 저위도에 있고 무조건 해발 고도가 높고 이거 분리해서 생각하면은 문제 틀려요. 그러니까 맨날 물어봐요. 백두산이 식생의 고도가 식생의 다양성이 다양하다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백두산 높아, 다양해 이렇게 하면은 그대로 틀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아닙니다. 식물학자들이 정말 사랑하는 산에 한라산, 지리산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중부지방 이남에서는 냉대림이 분포하지 않는다. 여러분, 중부지방 38 위도선을 기준으로 중부지방 이남에 남부 지역에 냉대림 분포 안 해요? 아까 얘기했죠. 어디서 잠깐만 냉대림 저위도의 고산 지역에서도 분포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거짓말 안 하고 있죠. 그죠? 한라산 냉대림 분포하죠. 그래서 딱 보시고 자료 보시고 중부지방 이남에서 냉대림 분포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중부지방이라도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냉대림 분포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식생의 다양성이 다양한 한라산을 한번 보시면요. 정말 저지대에서 저기 난대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말들이 뛰어놀고 있는 사실 2차 초지대로 가는 초원지대 풀밭들도 보이고요. 온대림, 냉대림, 감목림 순서대로 쫙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한라산은 선생님이 얘기했던 식생이 수적 분포가 다양할 수 있는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위도에 있죠. 그리고 해발 고도도 아주 높은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라산은요 식물학자들 아주 좋아하는 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식생의 수평적 그다음에 수직적 분포까지 살펴봤고요. 내신에서는 이 식생과 관련해서 무조건 한 문제 정도는 출제를 할 내용이에요. 자, 우리 식생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양 한 주제 남았습니다. 우리 토양은 다음 26강에서 함께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와 관련된 내용을 26강에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모두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문제도 미리 준비를 해두시고 선생님과 풀이해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